남편의 거친 숨소리와 여자의 숨넘김이 교차하듯 반복됐고 내 손은 블랙박스 위에서 떨렸다. 이제 입으로 그만하고 빨리 넣게 해줘. 내 아래 맛있거든. 나는 안양에 살고 있는 평범한 50대 후반의 주부였다. 이날도 평범한 날이었다.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동창회 있는데 나 좀 다녀올게. 남편이 그런 말을 꺼냈을 땐 나는 된장찌개에 팔을 썰고 있었다. 손에 쥔 칼이 순간 허공에서 멈췄다. 칼끝이 도마에 떨어지며 살짝 철컥 소리를 냈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들었다. 남편의 눈빛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 한마디가 뱃속 어딘가를 묘하게 긁고 지나갔다. 동창회? 나는 물었다. 당신 평생 그런 거 한 번도 안 나가놓고? 그러게. 근데 이번엔 좀 가보고 싶더라고. 국민학교 동창들 모인다네. 요즘 SNS가 좋잖아. 연락 안 되던 애들이랑 연락이 닿았대. 남편은 그 말과 함께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떠넣었다. 마치 이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된장국에서 피어나는 김을 손으로 흩뜨리며 뻔뻔하게 말을 이었다. 뭐, 오랜만에 얼굴이나 좀 보고 와야지. 그날 저녁은 왠지 소화가 되지 않았다. 숟가락이 입에 머무르는 시간보다 훨씬 길게 머뭇거렸고 그 시간 동안 내 안에서는 뭔가 서서히 자라기 시작했다. 왜 지금 와서 동창회? 그건 단순한 질투도 아니고 단순한 의심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아주 오래된 감각, 결혼 초창기 남편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던 시절에 그 싸늘한 직감이 다시 몸을 감싸는 느낌이었다. 그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국민학교 동창이란 단어를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심지어 그 시절 친구가 누구였는지도 들어본 적 없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지 않은가. 그런 게 느껴지는 이상한 하루였다. 그리고 토요일, 그는 일찍부터 분주했다. 평소와 다르게 옷장 앞에서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더니 결국 새로 산 회색 수트를 꺼내 다림질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지난 생일에 사줬던 향수를 갑자기 꺼내 뿌릴 땐 그 향이 내 폐 깊숙이 박히는 것 같았다. 결혼 25년 동안 생일, 기념일에도 안 뿌리던 향수였다. 그 향이 너무 낯설고 강하게 느껴져서 나는 순간 뒤로 물러섰다. 왜 이렇게 준비를 해? 나는 일부러 웃으며 물었다. 누구라도 소개받는 거야?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쩐지 얄밉게 느껴졌다. 아니야. 그냥 좀 꾸미고 가려고. 아무래도 오랜만에 만나는 동창들인데 너무 꾀죄죄하면 안 되잖아. 그러곤 내 모습을 흘끗 바라보며 말을 덧붙였다. 사람이 좀 꾸미고 살아야지. 너무 편하게만 다니잖아. 당신도 좀 바꿔보는 건 어때? 그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로웠다. 칼날이 아니라 살을 깊숙이 찢고 들어오는 독한 말이었다. 25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던진 말이었기에 더 그랬다. 나는 내 무릎 위에 앞치마를 내려다봤다. 주방에 오래 서 있어 편한 옷차림, 늘 똑같은 머리 모양. 루즈도 바르지 않은 얼굴, 아, 이게 그렇게 보기 싫었을까? 갑자기 내 모습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당신 요즘 기분 좋아 보여. 나는 다시 말을 꺼냈다. 동창회 때문이야? 그냥 뭐. 그래, 별거 아니지. 즐거울 게 뭐가 있어. 그가 말했다. 재밌잖아. 옛날 얘기 듣는 거.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며 생각했다. 옛날 얘기, 그게 그렇게 설레는 일인가? 아니, 설레는 건 동창회가 아니라 그 동창들 중 누군가인 거겠지. 그날 이후로 남편은 이상할 정도로 들떠 있었다. 평소엔 무신경하게 벗어두던 셔츠를 정성스레 개켜두고 수염도 매일 깎았다. 어딜 나갈 때면 휴대폰을 가방에 깊숙이 넣고 다녔다. 그리고 무엇보다 향수 냄새가 지속됐다.
그건 진한 나무 계열의 향이었는데 나는 그 향이 너무 싫었다. 그 향만 맡으면 심장이 뛰고 머리가 아파졌다. 낯선 여자 몸에서 풍길 것 같은 그런 향이었으니까. 나는 그 뒤로 최대한 안 쓰던 향수도 써보고 꼭 루즈도 바르고 옷도 신경 써서 입기 시작했다. 그가 나를 생각해주면 좋겠어서 괜히 예쁜 옷도 입어보고 밤에는 은근슬쩍 분위기도 잡아보려 했었다. 허벅지를 스윽 만지며 나 오늘 하고 싶은데 오랜만에 우리. 나 피곤해. 졸려. 알잖아. 요즘 바쁜 거. 그는 바로 뒤돌아 이불을 목까지 덮고 잠에 들어버렸다. 나는 비참하고 버려진 마음을 숨길 수밖에 없었고 가슴을 붙잡고 밤새 숨죽여 울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젊었을 땐 나를 사랑한다고 아낀다고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며 소중하게 해줬던 그가 혹여나 조금이라도 다치지 않을까 세심하게 대해주고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했으면서 세상에 날 가장 사랑한다고 해줬으면서 관계할 때는 내가 싫다고 그만하라 해도 정말 누구보다 간절하고 깊게 했으면서 그때는 다 지나간 때였나 보다. 난 이미 늙어빠진 고철인가 하는 생각을 깊게 박혀버린 밤이었다. 어느 날 그가 출근하고 난 뒤 침실에서 그가 입었던 셔츠를 빨기 위해 들었다. 그리고 그 셔츠의 깃부분에서 향수와 섞여 있던 또 다른 냄새를 맡았다. 단순한 향수가 아니었다. 향수에 살짝 섞인 미세한 파우더 향, 은은하게 남아있는 여자 화장품의 냄새. 그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니었다. 난 이런 향수를 쓰지 않았으니까.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남자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은 느낌과 함께 심장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정말 몇 시간을 숨죽여 울었는지 모르겠다. 얘기만 들었던 상황이 나에게도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 밤이 깊어지면 남편은 침대에 먼저 누웠고 나는 뒤늦게 불을 끄고 누웠다. 어둠 속에서 나는 그의 몸에서 풍기는 그 향기를 다시 느끼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수백 가지 의문이 떠다녔다. 누구지? 언제부터지? 그리고 어디까지 갔을까? 정답은 없었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이 남자 무언가 숨기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반드시 알아낼 것이다. 남편이 샤워기를 튼 순간 욕실 문 너머로 물소리가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마치 자동 반사처럼 고개를 돌려 식탁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을 바라봤다. 그리고 댕. 짧은 진동음과 함께 화면이 켜졌다. 평소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그리고 한번 시작한 의심은 커지면 끝이 없을 테니까. 하지만 그동안 남편의 행동은 충분히 예의를 벗어났다고 느껴졌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손을 뻗었다. 알림창에는 딱 두 글자가 떠 있었다. 정영그 이름은 낯설고 어딘가 심장을 찌르듯 예리했다. 문자 미리 보기는 그 이름보다도 더 강렬했다.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에도 그때처럼. 숨이 막혔다. 머릿속에서 광고 문자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은 그 한 문장에 무너졌다. 광고가 이런 문장을 보낼 리 없다. 그때처럼. 그때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 번뿐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나는 얼어붙은 채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이마엔 서늘한 땀이 맺혔다. 욕실 안에서 여전히 샤워기 물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끄고 원래 있던 자리에 똑같이 두었다. 그 순간만큼은 도둑처럼 살금살금 움직여야 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식탁에 앉아 블랙커피를 마셨다.
혀끝은 쓰고 목은 바짝 말랐으며 위장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다. 커피 한 모금을 넘기며 눈을 질끈 감았다. 정연. 이름을 되뇌일수록 그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서 뚜렷해졌다. 곧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상상만으로도 내 감정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또 하나의 단서를 찾기로 했다. 남편의 차. 요즘 그 차는 유난히 반짝였고 방향제 냄새도 바뀌었다. 평소 같으면 치워두지 않던 쓰레기 하나 없이 정돈돼 있었다. 그건 누군가를 자주 태우고 있다는 신호였다. 다음 날, 남편이 회사에서 지원해준 출퇴근용 차로 출근한 뒤 나는 그의 차에 탔다. 차문을 열자 강한 방향제 냄새가 나를 덮쳤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미세한 여자의 냄새를 맡았다. 미세한 파우더 향과 섬세하게 스친 향수 냄새가 방향제 사이로 스며 있었다. 그리고 조수석 아래에서 낡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여성용 향수나는 이 악물고 심호흡을 했다. 그 향수는 나에게 한 번도 선물해 준 적 없었다. 그때였다. 블랙박스가 눈에 들어왔다. 차량 전원이 꺼져 있어도 블랙박스는 주차 중에도 녹음이 되니까.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손을 뻗어 전원을 눌렀다.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은 도로만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차가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었고 소리가 남아 있었다. 처음엔 정적이었고 차 내부에 작은 바람 소리만 들렸다. 그러다 갑자기 들려왔다. 여기서 해도 되겠어? 부드러운 여자 목소리였다. 떨림이 있었다. 기대와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에이, 차에서 하니까 더 짜릿하지 않냐? 남편의 목소리. 내가 수없이 들어온 음색이지만 그날의 그는 달랐다. 낮고 젖어 있었고 들떠 있었다. 야한 목소리라는 게 진짜 있다면 바로 그 톤이었다. 그리고 옷이 벗겨지는 듯한 바스락거리는 소리. 창문을 손으로 치는 듯한 소리. 곧 이어 여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들릴 듯 말 듯 터져나오는 신음. 남편은 여자의 귀에 속삭이는 듯 말했다. 너 원래 이렇게 잘했어? 옛날엔 안 그랬잖아.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 나는 블랙박스의 화면을 본다기보다 귀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음성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됐고 소리의 박자는 점점 짧아졌다. 남편의 거친 숨소리와 여자의 숨넘김이 교차하듯 반복됐고 내 손은 블랙박스 위에서 떨렸다. 이제 입으로 그만하고 빨리 넣게 해줘. 내 아래 맛있거든. 왜 와이프는 이런 거 안 해줘? 우리 언제부터 콘돔 안 끼고 했더라? 그 여자? 이젠 여자로도 안 보여. 빨리 벌리기나 해. 나 터질 것 같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B- 소리가 울렸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버린 것이다. 내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그 말.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을 지를까봐. 울음을 터뜨릴까봐. 혹은 차 안에서 그대로 소리를 지르며 블랙박스를 부숴버릴까봐. 그 순간 내 속에서 뭔가가 확실히 죽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뭔가가 일어났다. 뜨겁고 매운 감정. 그를 파헤치고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감정. 나는 재생을 멈췄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이미 충분히 들었고 이미 모든 게 확실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움직일 차례였다. 조금만 더 거기 정말 좋아하네 해줘. 조이는 거 봐. 너 차에서 하니까 더 좋아하는 거지 밝히는 거 봐. 남편의 차 안에서 블랙박스를 통해 들은 그 여자의 신음소리, 그리고 남편의 숨넘김과 뱉어내던 말들. 그건 단지 외도 그 자체를 넘어 내가 아내로서, 여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배제된 소리들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직접 두 눈으로 그 장면을 확인하겠다고. 복수를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 토요일,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말끔한 차림으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구두를 반짝이도록 닦았고, 손톱을 정리했고, 코트 안쪽 주머니에 향수를 넣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식탁에 앉아 아침을 차렸다. 눈앞에 앉은 그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오늘도 동창회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저번에 못 나온 친구들이 이번에 모인다더라고. 아, 그래. 오늘은 어디서 해? 응, 고깃집 종로 쪽에 있는 데래. 그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식사를 하면서 그의 행동을 하나하나 기억했다. 턱을 만지는 습관, 말을 돌릴 때 콧등을 긁는 버릇. 그리고 그날 그는 연신 콧등을 긁고 있었다. 그가 집을 나서고 몇 분 후 나는 바로 움직였다. 검정 모자에 선글라스를 썼고 트렌치 코트 안에 후드티를 입었다. 무릎까지 오는 부츠는 조용한 발걸음을 도와줬다. 택시를 잡고 멀찍이 남편의 차를 쫓았다. 마치 영화 속 첩보원이 된 것처럼 심장은 뛰고 손엔 땀이 흥건했다. 내가 이런 짓을 하게 될 줄이야. 50 넘은 나이에 남편을 미행하는 아내라니. 하지만 지금 나는 그냥 아내가 아니었다. 진실을 추적하는 여자였다. 남편의 차는 종로를 지나 외곽도로로 빠져나갔다. 고깃집은커녕 사람 그림자도 드문 곳. 그리고 도착한 곳은 예상대로였다. 작고 한적한 골목길 모텔. 도대체 얼마나 익숙한 걸까? 주차장에서 내린 그는 익숙한 듯 주차칸에 차를 넣었고 차 문을 열자마자 그녀가 나왔다. 내 눈앞에 현실이 펼쳐졌다. 여자는 가벼운 핑크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코트 끝단 안쪽에서 흰 레이스가 살짝 비쳤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남편에게 얼굴을 기울였고 두 사람은 서로의 코앞까지 다가가 뭔가를 속삭였다. 웃음, 고개 끄덕임, 그리고 키스. 그 짧은 순간 내 눈은 불타오르고 내 다리는 풀릴 것 같았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다. 그들의 모든 순간을 담았다. 둘이 모텔 입구로 향할 때, 여자가 일부러 구두를 벗으며 뒤돌아 웃을 때, 남편이 그 구두를 받아들고 그녀의 손목을 끌며 안으로 들어갈 때, 내 안의 울렁이는 파도가 머리끝까지 밀려올랐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분노가 너무 커서 눈물조차 밀어냈다. 잠시 뒤 나는 프론트로 들어갔다. 직원에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방금 들어간 남자분이 제 남편이에요. 그 여자는 불륜 상대예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직원은 당황과 불신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내가 건넨 10만 원과 가족 사진을 보고 표정이 흔들렸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평생 후회할 테니까요. 직원은 결국 열쇠를 들고 나를 따라 나섰다. 방 번호는 208호. 복도를 걸으며 나는 블라우스 안쪽에 핸드폰을 고정시켰고 동영상 녹화 상태를 유지했다. 그리고 문 앞. 오래된 모텔 문 너머로는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 좀 더 천천히 거기 자기? 야낯선 여자의 신음 그리고 남편의 음성.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네. 처음보다 훨씬 야해졌잖아.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나는 머리칼이 곤두서는 느낌으로 그 장면을 보았다. 내가 예상한 대로 남편은 그 여자와 뒹굴고 있었다.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로. 침대 위 남편은 그녀의 귀에 입을 대고 뭔가를 속삭이며 그녀의 엉덩이를 쥐어잡고 열심히 받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얼어붙은 듯 바라보다 핸드폰을 치켜들고 외쳤다.
이게 당신이 말하던 꾸미는 삶이야. 둘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이불을 끌어당겼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에 앉으며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 전 이혼한 줄 알았는데요? 그 한마디. 거짓말. 그리고 남편의 말이 이어졌다. 여보, 제발,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아니라고. 지금 이게 착각이라고. 무릎 꿇을게. 제발 진짜 잘못했어. 하지만 그가 꿇은 무릎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먼저 바라봤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나보다 그녀를 먼저 생각했다는 걸. 분노가 한계치를 넘었다. 나는 손을 뻗어 침대 위에 베개를 움켜쥐었고 그녀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 뻔뻔한 여자야. 남의 남편을 이렇게 뻔히 앉아서 보고 있어? 그녀는 한치도 당황하지 않고 턱을 들며 말했다. 그쪽 남편이 날 택한 거예요. 내가 꼬신 게 아니라, 당신이 아니라 나를 택한 거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그녀는 내 얼굴을 보고 비웃었다. 그 복장으로, 그 몸매로 어떻게 남자가 당신을 여자로 보겠어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좋아. 이제 이 영상 경찰서에 제출할게. 상간녀 소송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이혼 준비해. 그녀는 비로소 표정을 굳혔고 남편은 창백하게 식어갔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더는 눈을 돌리지 않았다. 마음은 찢어지고 당장 기절할 것 같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눈물이 차오르려 했지만 정말 참고 또 참았다. 진실이란 이렇게 적나라하고 아픈 것이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보았고 끝까지 견디기로 했다. 당신이 그런 꼴을 보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 모텔에서의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울음은 연민을 먹고 자라지만 나는 이제 연민도 자책도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았다. 대신 심장이 고요했다. 가장 복수하기 좋은 상태로. 그녀의 이름은 정연이었다. 휴대폰에 찍힌 이름, 모텔 프론트에서 들은 남편의 발음, 그리고 블랙박스 안에 남겨진 숨소리까지. 이제 나는 그녀를 이름으로 부를 수 있었다. 그건 곧 그녀를 상대로 싸울 자격을 얻었다는 뜻이었다. 남편은 사건 이후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다. 한 번만 만나자.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난 당신밖에 없었어. 다시는 안 만나. 약속할게. 내가 미쳤었나 봐. 하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의 말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지금의 그 말은 회피하기 위함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이 말하는 한순간의 실수에 나는 내 인생 마음 모두가 불타버렸다.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먼저 동창의 명단을 확인했다. 남편의 서랍을 뒤져 수첩을 찾았고 그 안에서 국민학교 시절 친구들의 연락처를 손에 넣었다. 지석, 병수, 인태 그리고 몇 명의 여자 이름. 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혹시 이지석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정민호 씨의 아내입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실까요? 그 짧은 침묵. 그리고 조심스레 건네오는 말들. 정연 씨요. 그분은 좀 남자들 사이에선 예전부터 유명했죠. 사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한 번 걸리면 헤어나오기 힘들다고들 했어요. 10년 전 이혼하고부터 더 대담해졌다고 들었어요. 골프장, 교회, 심지어 성가대까지. 나는 더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여자는 내 남편을 유혹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남자를 유혹하는 인생을 살아온 여자였다. 내가 처음으로 느낀 건 모멸감이었다. 내 남편이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었단 걸 이제야 알게 된 것도 그 여자가
내 삶에 발을 들인 방식이 너무 흔하고 뻔했다는 사실도. 나는 법무법인을 찾았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정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기 위해. 담담한 변호사와의 상담은 예상보다 간단했다. 증거 충분합니다. 블랙박스 음성, 모텔에서의 영상, 문자 내역, 영수증까지. 합의 없이 가도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합의는 얼마 정도? 상대방 경제력에 따라 다르지만 1000에서 3000 정도. 영상이 있으니 협상은 유리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 존엄을 되찾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소장 접수. 며칠 후 정연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됐고, 그로부터 정연이 직접 연락을 해왔다. 혹시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조급한 떨림이 느껴졌다. 우리는 변호사를 대동한 상태로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녀는 이날만큼은 평범한 차림이었다. 레오파드 프린트나 타이트한 원피스, 굽 높은 힐도 없었다. 청바지에 낡은 니트, 그리고 생얼. 심지어 화장기 없는 얼굴엔 피곤이 깃들어 있었다.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정민호 씨가 이혼하셨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변명이 돼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나는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녀가 한껏 피해자인 척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합의하겠다는 거예요? 네, 1천만 원까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아니라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다. 하지만 며칠 후 내게 들려온 또 다른 진실은 그 모든 순간을 다시 뒤집었다. 남편의 휴대폰. 그는 아직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지만 가끔 옷을 가지러 왔었다. 그날 부주의하게 놓고 간 폰의 잠금 해제는 내게 충격을 선물했다. 정현과의 문자 대화. 돈 잘 받았어. 고마워.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책임질게. 하지 마. 둘이 한 일인데 뭐. 그래도 1000만 원이나 보내고. 내가 안 줬으면 어떻게 합의했겠어? 역시 당신밖에 없어. 사랑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문자를 읽는 동안 나는 속이 뒤집어졌다. 그녀가 낸 합의금은 남편이 대신 보낸 돈이었다. 결국 그들은 여전히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조명도 켜지 않고 창가에 앉아 있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나는 한 장의 사진처럼 말없이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분노조차 넘었다. 사실 나는 이혼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이 사람을 용서할까라는 생각도 했었다. 이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고 있었나 보다. 작은 희망이라도 잡고 있었는데 이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었을 줄이야. 이젠 그냥 이 결혼의 마지막에 서 있다는 확신만 남아 있었다. 나는 다음 날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해 주세요. 정확히 어떤 사유로? 남편의 배신. 그리고 더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남편에게 말하진 않았다. 그가 다시 내게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말하더라도 나는 그를 다시 남편으로서 바라보는 일은 없을 테니까. 결혼이 무너지는 건 빨랐다. 하지만 나의 존엄을 되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걸 나는 이때 처음 알았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고 있었다. 놀랍게도 손은 떨리지 않았다. 심장은 고요했고 머릿속도 맑았다. 2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순간 나는 눈물이 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무 감정도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만 있었다. 그때 알았다. 내가 너무 힘들었구나. 라고.
법원을 나서면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에게 따로 연락을 하진 않았다. 대신 단 하나의 메시지만 보냈다. 서명 완료. 이제부터 우리는 남남입니다. 읽음 표시가 뜬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탁 하고 끊어졌다. 그리고 동시에 어깨 위에 얹혀있던 돌덩이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며칠 후 나는 집 근처 문화센터에 등록했다. 실버 요가, 수채화 입문, 스마트폰 활용 강좌. 예전엔 시간이 없어서 못하던 것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를 위해 시간을 써야 한다는 걸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들. 요가 첫날 50대, 60대 여성들이 옹기종기 매트를 펼치고 스트레칭을 하던 풍경은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웠다. 강사의 말에 따라 몸을 천천히 구부리다 보니 뼈 마디마다 묵혀있던 한숨들이 톡톡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마지막 명상 시간. 조용히 눈을 감았을 때 문득 머릿속에 남편과 정연이 떠올랐다. 모텔에서 보았던 그 장면. 남편의 손에 잡혀있던 그녀의 엉덩이, 남편의 축축한 입술, 숨소리 사이로 흐르던 낮은 욕망. 그날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장면이 꿈에 나오지 않길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꿈에 종종 나왔다. 그 기억은 내 감정의 마지막 분량을 모두 태워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들려온 소식. 정연은 백화점에서 50대 초반의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걷다가 그 남자에게 전 재산을 털리고 그 남자에게 사기당해 대출까지 받고 버림받았다는 이야기. 그 남자에게 집까지 넘기고 결국 쫓겨났단다. 게다가 어떤 남자와의 모텔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며 그녀는 교회와 골프장에서 출입금지를 당했다고 한다. 누가 퍼뜨렸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모텔 직원일 수도, 동창회 누군가일 수도, 어쩌면 우연처럼 흘러나온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영상 속 남자가 내 남편이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남편이었던 그 사람. 그 역시 회사에까지 영상과 상간녀 소문이 유출되어 결국 쫓겨나듯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혀 술에 절어 살고 있다고 한다. 이혼 이후 몇 번이나 잘못했다. 다시 결합하자. 내가 미안하다. 잠깐의 실수였다. 연락을 해왔지만 나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가 보낸 메시지엔 미안하다는 말이 가득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사과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과거로 돌아가기 위한 변명이라는 것. 엄마 진짜 멋있어요. 아들 준노가 말했다. 며느리는 나를 부엌으로 불러 따뜻한 생강차를 내왔다. 손녀 민지는 내 무릎에 앉아 할머니, 우리 집에 같이 살자. 고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너무도 뜨거운 눈물이 울컥 솟았다. 이건 더 이상 배신이 아닌 회복의 눈물이었다. 하루는 요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집 앞 벤치에 앉았다.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속으로 똑바로 불러봤다. 김명숙. 나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희생자도 아니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이름이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건 사실 외로움이 아니라 존엄을 잃는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너는 여자로도 안 보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은 다시 나를 세우는 기회가 되었어요. 지금 혹시 상처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상처를 그냥 두지 마세요. 증오로도 좋고 눈물로도 좋고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좋아요. 단 한 걸음만 나를 위해 내디뎌 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이름은 희생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다시 피어나실 수 있어요. 세상의 주인공은 나고 아무도 나를 무시하고 괄시할 수 없습니다.
난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예요. 이건 봄처럼 다시 찾아온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파문처럼 번졌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 동안 떠올린 생각이나 느낀 감정이 있다면 댓글로 조심스럽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이들의 가슴에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 조금 더 평온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마음의 울림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